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지역 내 감염이 늘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는 코로나 일상을 살고 있는 지금 언론의 방향성을 묻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발표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비평 끝판왕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컨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타협 없는 비평가죠. 임재원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최욱 씨와의 티키타카가 또 기대가 되는데 뉴스웨이터 KBS 정현우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현우입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모셨었죠, 저희가. 오늘 함께하실 헬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우리 스튜디오도 이 칸막이가 설치가 돼 있네요. 가뜩이나 여러분하고 거리감이 있었는데 더 멀게 느껴집니다. 네. 안 그래도 거리감이 있었는데. 네. 아, 좀 불편하네요. 뭐 어찌됐건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전문가분들의 좀 자문을 받아서 스튜디오에 이렇게 가림막을 저희가 좀 설치를 했습니다. 시청에 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가 국내 기준으로 7개월을 넘어섰습니다. 그 유현재 교수님이 출연한 회차를 포함해서 저널리즘 토크쇼에서 관련 보도를 벌써 4번이나 비평을 했거든요. 그 사이 언론들 좀 많이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추적을 해오셨을 텐데 좀 나아졌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가 그 팬데믹 선언이었어요. 예. 근데 그냥 종식 선언으로 한번 기념으로 한 번 더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조금 슬픈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 계속해서 트래킹했는데 대표적으로 조금 달라졌던 것은 4월 28일 날 한국기자협회에서 새로 이렇게 좀 업데이트된 감염병 보도 준칙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언론도 이제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언론사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뭐 팩트 체킹이라든가 아니면 인권 침해 어떤 우려가 있는 어떤 그런 사안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과학 기사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보완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기사와는 달리 이제 보건 기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과학기사 플러스 공익이 조금 더 받침이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빠진 부분도 있고 또 여전히 또 정치적 프레임이 활용이 돼서 기사가 나오는 법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뭐 정광훈 씨 뭐 이런 관련해서 그 사안이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최욱 씨는 어때요?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7개월 동안? 소소한 변화가 하나가 좀 감지가 됐습니다. 코로나 초창기 때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방역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코로나19를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뭐 우한 폐렴이라 불러야 된다, 뭐 이런 기사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인들 출입 금지시켜야 된다, 뭐 이런 기사들 많았는데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요. 우한 폐렴이라고 쓰는 언론사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없어졌어요. 네, 그거 하나는 좀 소소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한편 우리가 감염병 보도를 할 때 계속해서 너무 감염자 수, 그러니까 숫자 보도만 해왔던 게 아닌가. 코로나19가 좀 일상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좀 관성화된 보도가 너무 많아서 정파적인 보도 그리고 뭐 부동산 문제랄지 이렇게 우리의 돈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보도들은 늘 앞서서 날카롭게 달아줬지만 코로나에 대한 보도를 좀 우리가 좀 둥그스름하게 어느 정도는 좀 무디게 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뭐 공포 조장하는 기사들은 여전히 넘쳐나죠, 임재원 변호사. 저는 뭐 달라지지 않은 점을 하나 지적하자면 수도권 확산이 본격화된 8월 15일 이후부터 다시 뭐 뚫렸다, 무너졌다, 붕괴, 폭탄, 뇌관 이런 제목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런 제목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래서 뭔가를 하도록 만들어야지 주저앉히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나온 기사 제목 중에 방역이 무너졌다, 둑이 터졌다, 의료 시스템 붕괴 이런 것은 경각심을 넘어서 무력감, 공포감을 조장하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초기 코로나 보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제목 장사하는 거 보면. 자, 그럼 본격적인 비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분석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자릿수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이를 두고 지난 22일 중앙일보가 칼럼 책임은 내가 진다에서 근본 원인은 그 어떤 요인보다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인 것이다. 그리고 24일 조선일보 사설 80%가 지역 감염인데 여는 코로나 정치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판단을 믿고 일상생활로 복귀했다. 정부도 2차 대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썼습니다. 언론의 지적
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앙 선데이 칼럼에서 이훈범 중앙일보 컬럼니스트가 어떤 글을 썼냐면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책임을 정부가 져야 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 틀리다고 할 수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책임은 룰이 지켜질 때 책임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방역 수칙으로 세워놨던 많은 룰들이 깨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룰이 깨졌다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만 주장한다면 결국 이는 맹목적인 부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인과관계를 논할 때 있어 잘못된 인과관계 설정했다라고 보여주고 제가 좀 더 위험하게 봤던 기사는 조선일보에 실린 8월 24일자 80%가 지역 감염인데 여는 코로나 정치만이라는 바로 이런 사설들입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처음 봤던 거는 조선일보 8월 22일자 황대진 기자가 코로나 정치라고 하면서 코로나 정치라는 작은 따옴표를 인용해서 없었던 말을 새로 만들어내더니 24일 날은 이렇게 사설에 실렸고 그리고 심지어 8월 25일 김광일의 입에서는 코로나 공안 정치라고까지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건 결국 방역이라는 우선순위가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성을 굉장히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이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좀 추스려야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모두 정치적인 문제다라는 식의 오해를 주기 너무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퀄리티 페이퍼로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어떤 점에서는 정보와 안내도 해야 되는 이런 신문사에서 굉장히 큰 신문사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오히려 책임은 내가 지려고 하는 방역 당국에 회방을 놓고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전히 방역에 초점이 맞춰진 기사들은 많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칼럼 사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교수님? 느슨해질 수 있는 시그널을 준 건 맞죠. 정부발 뭐 대체 휴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상품권도 이제 나눠주고 그런 정책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정책이 나왔을 때는 정작 그렇게 많은 말은 없었어요. 그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대중이 호응하니까 클릭 장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론이 제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비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뭔가 대안적인 어떤 비판을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뭔가 비판 쪽으로 나가는 것은 아마 대중도 조금 버겁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영어로 하면 뭐 크리티컬 저널리즘 이렇게 좀 멋있게 번역은 됩니다만은 비아냥 저널리즘입니다. 비아냥 저널리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퀄리티 페이퍼 말고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독자들도 조금 유심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정현우 기자도 계속해서 이제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기사들 계속 봐왔을 거 아니에요. 네. 좀 어떻게 봐요? 예. 네, 저는 이제 사실 이 코로나19가 확산한 부분에 있어서 이 어쨌든 원론적인 부분이나 근본적인 부분에 정부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경계심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같이 편승해 갔던 건 맞거든요. 사실 언제든지 재확산할 위험이 있고 또 종식된 상황이 아니라면 정부에서는 정부 내에 방역 당국이 있지만 이 방역 당국의 목소리가 좀 더 힘을 얻었어야 되는데 최근의 과정들을 보면 방역 당국에서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 좀 상대적으로 경계심을 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시행이 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부 내에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줄어들면서 어떤 위험에 대해서 좀 다소 낙관했던 게 아닌가. 예, 예. 그래서 방역 당국의 목소리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정책 실현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은 좀 들어서 이 부분은 뭐 언론이나 또 이번에 집회를 하신 분들이나 뭐 많은 분들이 역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지만 정부도 마찬가지로 최종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책임자로서는 이번 재확산에 책임이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예. 임정 변호사는요. 그러니까 정부가 확산 원인 제공했다는 비판을 자유롭지 못하다 동의하죠. 이를테면 7월 24일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 해제가 원인이 됐다라는 비판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 비판에서 언론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그 조치가 있었을 당시 언론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염이 확산되었으니 문제라는 비판보다는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을 당시 정부와 언론이 함께 무엇을 놓쳤는지를 좀 성찰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 근데 사실 그 방역 당국이 매일 거의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확진자 수, 그다음에 뭐 생활 속 거리두기 이런 강조하는 것들이 매일 이렇게 똑같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언론도 그렇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별반 다를 게 있어? 예, 방역 당국의 그 목소리를 싣고
있긴 하지만 그게 좀 강조점이 많이 좀 흐트러진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언론이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정은경 본부장 그 비롯해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그 관련해서 사항을 계속 전달했을 때는 예, 예. 그 브리핑 시간 맞춰서 봤어요. 사람들이 너무 걱정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그 팩트도 체크하고 다 정은경 본부장이 직업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공포의 수준도 적절히 조장하고 그 얘기도 하고 그렇게 돼야만 이제 방역이 성공하는 건데 그 부분이 뭔가 업이 아니라면 언론에서 그 부분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팩트고 그다음에 수치고 그다음에 예, 예. 결과가 이렇게 예측되는데 이러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풀어줘서 대안과 관련돼서 제시를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예. 저는 방역 정책 실패라는 얘기를 언론이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사실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방역 정책이 이렇게 갔을 때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혹은 권력 감시 혹은 정책 비판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언론에 대한 자기 역할에 대한 감시 혹은 반성은 전혀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제가 조금 언론사 기사들을 좀 보자면 일테면 외식 할인 이런 쿠폰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쓰면 얼마나 이익인지 이런 기사들이 많았지. 쓸 때도 조심해야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몇 명 이상 모이는 것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방역이 일상의 코드가 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요. 제가 조금 과하게 말하자면 만약에 8월 15일 집회가 없어서 이런 식의 대증폭 현상이 없었다면 그 이후에 어떤 기사들이 실렸을까 제가 머릿속으로 좀 예측을 해본다면 오히려 이런 할인 쿠폰이나 이런 것들이 잘 효과를 일으켰다. 그럼 만약 보수 언론들은 어떻게 썼을까요? 결국은 현금 살포와 거의 똑같은 현상들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든가 지지율 하락을 이런 식으로 근권으로 다시 사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후속 기사가 있었을까 전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뭔가 비판을 할 때에는 장기적인 어떤 이 방역이라는 걸 가장 최우선으로 둔 비판인가, 아니면 정책 실패 내지는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비판이 제일 최우선이 돼서 그것에 대한 것을 노리고 있는 걸 좀 구분해 봐야 되는데, 이번엔 저는 언론은 전혀 여기에 무조건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면책특권이 있는 집단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언론이 현재 비판하고 있는 방역이 느슨해진 시점에 관련 보도들은 어땠는지 강제 소환을 좀 해보려고 해요. 네, 나쁜 의미로 매우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정부가 느슨하게 하더니 네, 이럴 줄 알았어라는 논조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럴 줄 몰랐잖아요. 전혀 논조가 달라지거든요. 요거 흥미롭습니다. 예. 자, 먼저 정부의 소비 진작 캠페인에 대한 언론 보도를 소환해 보도록 할게요. 8월 10일 조선일보 정부가 쏘는 1,700억 할인 쿠폰 부지런하면 25만 원 번다. 12일 머니투데이 1,700억 쏟아진다. 슬기로운 여행 여가 쿠폰 생활 해볼까? 13일 경향신문 경제 살리기 할인 쿠폰 사용법 잘 알면 지갑이 웃는다. 같이 제목들을 뽑아냈습니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만 있어요. 이 기사들만 보면. 비판은 진짜 어떻게 보면 소위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이 언론사도 퀄리티 피플 위주로 해서 포탈이랑 다른 게 뭐냐. 그다음에 포탈도 언론이다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이건 스스로 포탈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사실 어플 하나 깔고 포탈 보면 이러이러한 정보들 다 있거든요. 깨알 같은 정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전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격적인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조짐이 보인다. 때로 보면 좀 슬펐던 것은 뭐냐면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댓글을 보면 댓글이 더 예리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그 감염내과 전문의들 필두로 해서 그 걱정되는 사안들을 댓글에서 또 받아치고 이런 것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언론의 눈에 왜 그게 안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그냥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염에 따른 우려 상황을 충분히 언론사에서도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상을 못했더라도 조선일보에서 지금 정부가 쏘는 1,700억 할인 쿠폰 부지런하면 25만 원 번다라고 조선일보에 실렸었어요. 그런데 8월 21일 이러니까 다시 증폭세가 아주 커진 다음에 이제 실린 기사인데 제목이 뭔 줄 아세요? 200명 오던 손님이 오늘은 고작 5명이라고 또 소상공인들 비명이라고 경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뭘 비판하고 있냐면 정부 외출 동료에 코로나만 퍼졌다. 어쩌라는 겁니까? 외출을 독려해서 코로나만 퍼졌지만 그래도 사람이 안 와서 200명
200명 오던 손님이 5명밖에 안 온다라는 이런 모순적인 기사를 현재 8월 21일에도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이 우리가 어떤 식의 시그널을 줘서 소비자들에게 방역에 대하는 자세 그리고 경제적인 위축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좀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저 갈등 상황만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그것을 착목한 다음에 부정편향적인 기사를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언제나 이럴 때는 언론은 제3자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 필요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정책을 내고 거기에 대한 또 홍보성 기사들이 나왔던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평가가 된다면 정부도 그래야지만 당연히 언론도 성찰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 때 가령 머니투데이가 슬기로운 여행 여가 쿠폰 생활을 해보자라고 했다가 그것이 정은경을 또 방해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여러 언론사가 비슷한 기사를 낼 때 한두 개의 언론사만이라도 사설을 통해서 우리도 그 점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해준다면 사실 대중의 언론에 대해서 바라보는 자세가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이번에 또 놓쳤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 사실 뭐 말씀해주신 부분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나중에 사후에라도 사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짚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사과를 했다면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좀 신뢰가 더 높아졌겠죠. 마찬가지로 이 뭐 소비 쿠폰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제공을 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종합지 또는 종합 의견들이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기사들이 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이런 정책이 시행됐을 때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별도의 기사나 또 종합지 역할로 또 방송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같이 포함이 돼서 그게 많이 알려졌으면 훨씬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최욱 씨도 이런 기사들을 봤을 때 아싸 쿠폰이 이제 또 나오는구나 기뻐만 하셨어요? 아싸까지는 표현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반갑긴 하죠. 네. 반가운데 이제 당시에도 사실 뭐 주변에서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방역을 잡으면 경제를 놓치고 경제를 잡으면 방역을 놓치고 어렵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아까 뭐 사과가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사과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아까 뭐 종교 소모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종교 소모임을 금지시키면 기본권 탄압한다고 바로 비판합니다. 그거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느슨하게 방역 실패했다고 또 바로 비판해요. 이미 준비 자세가 비판하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과는 저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된 게 8.15 광화문 집회입니다. 언론도 여기에 좀 일조했다는 비난이 거센 상황인데 집회로 인한 감염 우려가 꽤 높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조선중앙동아문화 국민일보가 집회 참여 독려를 광고하는 실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씨체만 봐도 굉장히 선동적이에요. 네. 예. 보셨죠, 최욱 씨? 아, 이 내용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보면은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라. 네. 그리고 군번 가진 사람 다 나오라. 1200만 기독교인 다 나오라. 야. 뭐 이런 광고를 실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 비판이 거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사가 아니라 광고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선긋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 가령 조선일보에 TV조선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 촉구, 광고 실어줍니까? 돈 아무리 줘도 안 실어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별을 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없다. 뭐 사실 광고가 뭐 상당히 많이 실렸다는 것 때문에 조사 결과 나왔을 때도 기자들도 좀 놀랐던 게 사실입니다. 예. 이 민원연에서 관련 모니터를 해봤는데 이 광복절 집회가 열리기 한 달 전 7월 15일부터 집회 당일인 8월 15일까지 이 조선중앙동아 이렇게 세 개 신문이 한 달 동안 모두 36차례 관련 광고를 실었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중에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다음 날인 8월 3일에도 광고가 실렸고 예.
또 사랑제일교회 교인 2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날에도 또 서울시가 이 위험이 점점 심해지니까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 날에도 이 관련 광고가 이 언론 매체에 실렸습니다. 심지어는 집회 당일에는 이 지역 참가자들 많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지역 참가자들을 위해서 60개 지역별 출발 담당자 연락처를 전면에 실은 광고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광고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리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제가 만약에 이런 광고가 실리는 매체 기자라면 사실 자괴감이 좀 들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단순히 광고 수입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광고 게재죠. 이게 굉장히 네.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겨레 이런 기사 혹은 기사형 광고가 실렸다고 생각을 한다면 되게 많은 한겨레 독자분들은 좀 지금 저는 최욱 씨가 읽은 거 보면서 와 최욱 씨가 설 자리가 없겠다. 걸을 수 있는 사람 다 나오라.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진지한 메시지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좀 농담처럼 받아들일까. 그런데 문제는 조중동 열독자와 그리고 정광훈 목사 지지자들의 교집합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 오지 않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광고인 겁니다. 이 지지자들이 겹치기 때문에. 이 광고 문구도 한번 볼게요. 건국절이란 용어가 쓰여 있어요. 저 이 용어를 여기서 좀 찾아보고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유명한 이영훈 교수가 2006년에 주장한 게 바로 이 건국절이고 기억나시죠? 역사 왜곡 문제와 그리고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되게 왜곡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그래서 오히려 국론 분열을 일으킨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건국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1919년 3.1운동이나 기미 독립선언서 그리고 임시정부의 맥을 전부 다 부정하는 용어인데 이게 얼마나 자신의 어떤 메시지를 들어주는 도달자들 그리고 지지층들을 향한 메시지인가가 굉장히 분명히 드러나는 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향력을 전혀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한 것뿐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유해한 집단일지라도 그리고 이것이 미칠 부정적 영향력이 예상이 될지라도 돈을 받은 광고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게 언론사입니까? 전혀 언론사가 아니죠. 그냥 광고 매체에 불과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 광고니까 괜찮다식의 논리를 아주 떳떳하게 저는 뻔뻔하게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뻔뻔하게 하고 있는 이런 조중동 보수 언론들은 정말 반성해야 마땅합니다만 저는 배상 책임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배상을 못할지언정 그래도 충분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광고다라고 그냥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 불씨를 막 키워놓고 저쪽에서 또 불 못 껐다고 화내고 막 이런 느낌인데 광고를 실은 거는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니까 그게 감염 확산의 큰 원인이 될 줄은 몰랐을 것이고 참여자들이 뭐 방역 수칙 지킬 거라고 기대했을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매우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그 8.15 집회가라는 점이 분명하다면 지금은 좀 태도를 달리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때 이 광고 내용이 지역별 버스 시간표랑 담당자 안내처까지 기재한 것은 일종의 초대장 안내장 역할을 자임을 한 것이거든요. 예.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언론사들은 이 집회 광고를 실음으로써 수천에서 수억의 광고비를 얻은 거예요. 이 8.15 집회에 따른 수도권 확산이 지금 수도권 상권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신문사들은 그 집회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뭔가 일말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가령 국민일보가 더 이상 그런 방역의 지장을 초래하는 광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언론사들은 뭐냐라고 묻고 싶은 거죠. 지금이라도 일말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일 언론사였다면 사실 애초에 이런 광고가 저는 실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언론이라면 그래서 이런 광고가 36차례나 실렸다는 건 여러모로 뜯어봐도 여러 가지 핑계를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강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놀랐던 것은 이런 유력지에 이렇게 광고 부킹하는 게 이렇게 쉬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집회 허가가 난 게 얼마 안 됐었고요. 이게 그렇죠. 미리 예약을 해야지만 이렇게 지면을 잡지 않습니까? 예, 그게 상례인데 미리 뭔가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 혹은 합리적 확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론사가 광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언론사가 공익만 이렇게 나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대중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그냥 아주 정상적인 광고 수주의 과정이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뭔가 단골이다.
라는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대중은 아마 저게 모종의 관계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아무리 선긋기를 한다 그래도 대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의외로 굉장히 심층적으로 봅니다. 지금 그러면 저게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고 앞으로도 그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확증적 편향에 막 갇힌 일부는 계속해서 팬덤이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예. 뭔가 전국지 그다음에 향후에 앞으로 그 특정 언론사의 브랜딩 과정에서 그 전략적으로도 이게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라고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국민이라고 광고를 하시니까. 게재를 하려면은 사실 이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심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사실 몇 달을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 광고비도 사실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예, 유력지 일간 하단에 광고가 실린다는 거. 예, 정현우 기자, 이 액수는 좀 알고 있나요? 이게 제가 예전에 그 기업 취재에서 들을 때는 이게 액수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면에 실어주는 광고라도 네. 그 광고를 맡기는 발주하는 데를 보고 금액이 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같은 일면 광고인데 5대 기업 안에 들어가면 수억 단위라면 그렇죠. 20대 30대 기업이 되면 그게 수천만 원 단위로 내려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단가가 정해진 정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광고를 그냥 실어주는 게 과연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단가를 요구했을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광고를 실어주는데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다면 오히려 또 실어주고자 했다면 오히려 좀 더 쉽게 금액적인 면이나 오히려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수의 계약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봐도 되나요? 기업마다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 일면은 우리의 전면 광고는 얼마에 한다라는 걸 그 개별 광고주에게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다 협상을 통해서 광고 단가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다른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광고에 지역 버스 그 연락책 전화번호가 올라가 있습니다. 실명하고 저는 사실 그거 보고도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정보 노출이 저렇게 유력지 광고에 실릴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국지를 참 사유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씨가 원했겠죠. 이게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다리가 있는 사람, 걷는 사람은 다 와라라고 하고 전국에다가 다 메일을 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우편 비슷하게 해서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운전부사와 관련된 어떤 개인적인 정보까지 다 간 것은 상당히 조금 슬프게 느껴졌던 대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전화번호가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이. 예.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건 맞는데 한편으로는 좀 웃기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유력 일간지 신문에 본인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 그걸 좋아해서 스크랩하고 하기도 하잖아요. 여기 담당자 정도 되시면 이렇게 광고에 본인 이름이 실리고 하는 것들을 결코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오히려 좋아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저는 이번에 광고 실어준 언론들이 추후에 노동자들이나 장애인들의 어떤 집회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되게 궁금해요.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게 그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거고 그것이 고전적으로는 사실 언론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사 표현할 수 없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 시위를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보수 언론은 대표적으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공간으로 많이 묘사를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 집회에 대해서는 지금 친절한 안내장 역할을 했는데 그럼 집회 시위에 관한 관념이나 견해 자체가 바뀐 거냐라고 저는 오히려 묻고 싶고 다음에 노동자의 집회 때 어떤 식으로 태도를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부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 속에서 광화문 집회가 결국 열렸습니다. 집회가 불러일으킨 사회적 여파 잠시 좀 살펴보죠. 오늘도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우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다가 바로 오늘 행사를 앞두고 점진적으로 바이러스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 몰려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나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나는 열도 안 올라요.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강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 교회가 시범을 보여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또 15일 동안 저는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라고 합니다. 저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I want to ask you, do I have to stay self-quarantine? 투쟁을 함께 하겠습니까? Till he preaches, will you continue this rally? 저와 함께 생명을 걸기 원하시는 두 Will you 손을 put your 모아주세요. life into this?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보건소인데요. 네. 근데 혹시 병원 가셔서 받으셨어요? 네. 정화목사님 보건소에서 양성을 하는데요. 병마사 되니까 음성으로 떴어요. 국가에서 소송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건소 저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해요. 그거 딴 데서 받았으니까 왜 자꾸 전화해요? 선생님 양성 낮에 나오시면 선생님이 진짜 고발 대상이시고요. 병원에 나라에서 치료비 안 대주세요. 네, 지금 나라가 다 치료비 지원해주면서 검사비도 무료로 해주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방역 당국을 아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협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집회 갔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광훈 목사 스스로도 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가짜 뉴스로 볼 수 있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고 그 사실들을 또 믿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집회 이후에 실제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라도 경각심을 좀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이 방역 당국의 지시에 따라줘야 하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인데 지금 통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막무가내고 이 걱정해서 전화해준 보건소 직원에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거나 뭐 고소를 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렇게까지 되면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다루기가 힘들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에 본인들이 큰 해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런 정광훈 목사의 발언을 다시 언론이 보도를 할 때 목적은 뭔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냐면 우리 지금 상식적인 언론 소비자들에게는 저게 가짜 뉴스가 맞아요. 그런데 추종자들에게는 행동 강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자가격리 하라는데도 멀쩡하다. 병이란 표현을 또 굉장히 비과학적인 병에 걸렸다고 하지만 난 멀쩡하다 이런 말들 하고 있는데 그걸 신문이든 방송이든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멀쩡해요. 가짜 뉴스고 웃을 수 있지만 저걸 행동 강령이자 혹은 지침으로 받아들인 세력이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 행동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면 아 저거 안 된다 나쁘다라고 비판만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인가 이 재생산 과정에 대해서도 언론이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놀라운 것은 저 영상을 보고 일부 언론에서 일종의 프레임인데 거기다 기본권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저런 영상을 보고 기본권 제한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이라는데 상식적인 대중이 보면 저거는 방역 방해제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먹이를 먹고 다시 또 커가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중앙일보가 25일자 기사 문 대통령 방역 올인 기본권 제한 꺼냈다 같은 기사에서는 기본권 논쟁으로 아예 보도 태도로 옮겨가요. 예.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절대적 기본권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유로도 제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내심의 자유를 보통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그것을 제외한 모든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죠. 다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을 해라. 그러면 이번 사안 같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기타 뭐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 근거는 무엇이냐? 감염병 예방법 49조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집회 제한 혹은 금지를 해야 한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관련 제한 조치를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한 거라서 중앙일보 기사는 굉장히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일부 헌법교수의 발언까지 이용해서 위헌 소송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거나 뭐 법적 잣대를 거쳤다기보다는 정치인의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해서 마치 이게 헌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뭐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듯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인상비평에 가깝다라는 생각인 거죠. 예. 근데 반대로 했으면 어땠을까요?
정부가 방임한다 그랬을 거예요. 기본권 제한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건 일단 답정 넌데 재밌는 건 여기서 보수 언론에서 게다가 굉장히 글 좀 잘 쓰시는 좀 연차가 있는 기자분들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다 튀어나와서 앞자리로 내놓고 있습니다. 언론사라는 건 어떤 권리를 얘기할 때 그리고 한편으로는 권위를 얘기할 때도 위계 질서를 정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선택과 판단을 해서 그걸 앞자리에 놓는 게 언론사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안전권과 생명권이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중앙과 조선일보 기사들을 보면 가장 뒤에 밀려나 있고 뭐가 권리가 더 가장 앞에 나와 있냐면 표현의 자유, 종교 집회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자유, 심지어는 제가 조금 농담을 해볼게요. 격리 병실에서 식단을 주문할 자유, 도망칠 자유까지 다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아닙니다. 언론이 몰라서 할 거예요. 저는 몰라서 이렇게 저지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것이라 보는데 오히려 언론이 중심을 잡고 훨씬 더 감염에 대한 위기 상황에서 생명권과 안전권에 대한 위계를 더 철저하게 정립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얘기를 보태줘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선다는 건 저는 언론도 공모자로 생각합니다. 같이 방해하고 있고 같이 회방 놓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최근에 저널리즘에서 많이 보이는 게 이제 답정너 저널리즘과 따옴표 저널리즘 막 이렇게 해서 자조적으로 묻고 그러는데 전형적인 예 같고요. 이 기자들이 카드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이 굉장히 귀 기울여 들을 법한 그러니까 정치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권을 갖고 있고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나의 답은 정해졌어요. 나는 정부 정책이 싫고 나는 어떻게 해도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라고 미리 헤드라인을 쓰고 그거에 맞춰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카드에 대해서 본인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누군가를 적으로 만드는 저널리즘은 과연 언제까지 갈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그 부분이 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자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슬펐던 게 사실 문 대통령이 저런 발표를 할 때 아마 이런 발표를 하면 틀림없이 기본권까지 제한하면서 저런 발표를 한다라는 비판이 나올 거라는 걸 짐작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제한이라는 것이 나올 거라는 논란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방역이 훨씬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에 올인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감안하고 감내하고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건데 지금 매우 심각하다, 매우 위중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건데 그 예상에 전혀 벗어나지 않고 이 방역에 올인한 것에 이어서 기본권 제한 논란을 꺼내든 언론이 너무 예상 안에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게 좀 슬프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자, 언론에 대한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그 국민일보 사측이 앞으로 관련 광고를 받지 않겠다 좀 약간 각성을 한 것 같아요. 광화문 광고 집회 그 광고를 실었죠. 국민일보도. 늦었지만 좀 언론사로서의 영향력이 꽤 지대하구나, 크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국민일보는 그래도 이제 뒤늦게나마 이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조선일보는 제 눈에는 참 멋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 반문재인 집회라 규모를 커 보이게 하고 싶었는지 15일 당일에는 참여 인원을 수만 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일에는 5만 명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니까 5천 명으로 줄여요. 확 줄어드네요. 10분의 1로. 요거 진짜 민망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설에는 하시나? 2천 명 이하까지 내려갑니다. 더 줄입니다. 이게 앞에 수만 명, 2만 명 얘기할 때는 그 반정부 민심의 규모를 강조하기 위해서 집회 주최 측이 주장한 숫자였던 것이고 뒤에 5천 명은 집회에 따른 감염 확산이 현실화되니까 이제 감염 위험 규모를 나타내는 숫자였어요. 그리고 22일 사설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광화문 집회에 사랑제일교회보다 많은 2천 명이 참석한 민노총회에 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해서 그 사랑제일교회 측 인원을 2천 명 미만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 같은 사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치는 다음에 하고 지금은 방역부터 할 때다. 그런데 지금 방역보다 정치를 앞세우고 있는 측이 과연 누구냐라고 되묻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8월 15일자 조선일보 기사 있잖아요. 광화문 폭우 속 수만 명 나라가 네 거냐 팻말 들었다. 기사를 읽어보면 더 가관입니다. 왜냐하면 뜬소문도 기사화하고 있는데 사상자가 있다라는 뭐 말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또 있습니다. 거짓말도 실어놓습니다. 앰뷸런스가 출동한 걸 집회를 회방으로 한 거다. 이 말도 거기 집회 참가자 말을 인용해서 또 고스란히 실어놓고 있어요. 이 둘 다 어떤 서문이자 거짓말인데 기사란 이름으로 녹여져 있고요. 심지어 민경욱 전 의원의 입장까지 실어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8월 15일 당시만 하더라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메시지를 뉴스라는 이름으로, 보도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가짜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수만 명이 정말 맞았고 그래서 이번에 증폭이 없었다면 이런 기사는 실어도 되는 겁니까? 이 역시도 실어는 안 된, 팩트 체크가 안 된 기사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기사입니다. 예, 유 교수님, 이게 수만 명에서 5만 명, 5천여 명, 2천 명. 사실은 왜 저희가 왜 주최 측과 경찰 측 추산 인원을 항상 이렇게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 주최 측 원래 인원이 항상 많기 마련인데 이거는 좀 내부에서도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참 어떻게 좀 보세요? 착잡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약간 치사하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이게 보면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글 잘 쓰고 냉철한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천 명이라 그러면 그 앞뒤에 형용사를 붙일 수는 있습니다. 5천 명이나 5천 명 밖에 무려 5천 명 이렇게 할 수는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건데 당신은 그걸 들어봐. 대신 내가 이런 형용사를 쓰겠어. 그거는 받아주겠다 이거죠. 근데 이 숫자 자체를 5천 명, 1만 명, 2만 명 이렇게 했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합리적 확신입니다. 이건 분명히 동일한 언론사에서 동일 기자는 아니었겠지만 시간차도 별로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수치를 왜곡했다라는 것은 예. 분명히 전략적으로 있다. 그런데 설령 우리는 몰랐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무능한 거죠. 그 내부에 확인 시스템도 없었고 당당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서 참 조금 뭐 연구자로서 혹은 그냥 일반 국민으로서도 상당히 슬픈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죄송한데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생에는 국문과를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아니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형용사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건 부사 아니에요? 부사? 부사도 뭐 꾸미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아주 다름이 아니고 좀 정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5만 명에서 5천여 명까지 언급됐던 건 맞는데 2천여 명까지 내려갔던 건 사실 서술 내용을 보면 광화문 집회에 사랑제일교회보다 많은 2천 명의 민노총 집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인원을 고려를 하면 2천 명이라는 거기에 게 기준점을 뒀군요. 사랑제일교회 2천 명, 뭐 이 기준인 거지 광화문 전체 집회는 아니어서 5만 명에서 5천 명을 좀 오락가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후에 이제 이 집회 규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됐느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가 가장 정확하다 보니까요. 지금 뭐 추정할 수 있는 게 서울시가 이번 이 집회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검사 등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중대본에서 이 명단을 넘겨받았는데 8월 15일에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광화문 집회 장소 인근에서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 이 연락처를 통신기지국을 통해서 1,500명 정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게 서울시가 넘겨받은 서울시에서 연락을 해야 되는 서울 시민이 대상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이 통신 3사가 이 기지국 사용 정보를 토대로 추출한 인원은 뭐 5만여 명,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5만여 건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히 규모가 5만 명까지는 되지는 않을 테고 이 중에 뭐 집회랑 관계없이 단순 유동 인구가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또 이 휴대전화 번호를 이렇게 모아 보면 중복되는 인원들이 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도 1,500여 명이었지만 실제로 추려 보니까 뭐 6,900명, 7,000명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추론을 해보면 서울시가 한 7천 명 정도 수준이고 전국에서 올라온 인원들을 감안하면 지금 통상적으로는 10,000명에서 2만 명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경찰 추산을 보면 제일 좋겠지만 경찰은 과거에 그 촛불 집회, 박근혜 정부 당시의 촛불 집회 이후에 추산 인원을 공식적으로 내지 않고 있어서 지금 언론들은 주로 1만에서 2만 명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럼 이게 사후 통계이기 때문에 과연 그때는 예상을 하지 못해서 언론이 특히 조선일보가 이렇게 5천 명에서 5만 명 오락가락했을까 그랬을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 추산 그 인원을 굳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회 자체만 알려주면 되지 거기에 꼭 몇만 명이 모였다고 몇천 명이 모였다고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감염병 위험에 대해서는 5천여 명으로 표현하고 정부 비판 집회에 대해서는 5만여 명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는 걸 통해서 유리한 정보만 활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게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수치의 차이를 보였다면 의도를 의심받아도 마땅하고 또 비판받기에도 좀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코로나19 재확산의 기점이 된 8월 15일 전후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어떤 보도들이 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됐을지 좀 짚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모두 감염 확산을 위해서 막 힘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코로나19 위기라는 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다 귀를 제일 기울여야 되느냐? 질병관리본부는 현장 의료진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메시지가 모든 신문 일면이나 모든 방송사 뉴스 첫 곡지로 좀 의도적으로 배치됐으면 좋겠다. 네. 현재가 어떻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좀 의도적으로 배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잘하는 거 하면 돼요. 부동산 정책 시도도 하기 전에 어떻게 잘못될 것인지 부정편향적 기사 막 쏟아냈거든요.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언론사입니다. 그런데 왜 8.15 집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있으니까 안내하는 역할만 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몇 명 이상 모이면 당연히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역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거나 다시 말해서 공익적인 홍보의 책임과 의무만 다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부정편향적인 기사에 대해서 늘 환대했던 언론사들인데 왜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냥 사실 보도만 하겠다라고 한 발을 뒤로 빼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무엇보다 이런 어떤 확진자 수가 좀 더 증폭할 게 뻔한 상황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건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은 결국은 부작위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작위는 굉장히 언론사로서는 비윤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고를 했었으면 저는 그래도 할 말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전혀 경고하지 않고 거의 광고만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충분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유 교수님. 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헤드라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전후에 어떻게 기사를 좀 했으면 좋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국민에겐 공포를 그리고 정광훈 씨에겐 기회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 대중의 공포 수준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무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혼란을 조장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지금 전국에서 광화문으로 올라오면 수백 대 버스 막 수천 명이 몰려오면 그게 그대로 이미 확진자가 나왔던 상태잖아요. 그럼 전국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면 이건 전국 특송 배송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다음에 확진자가 얼마나 또 증폭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섭게 조금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거 해외 언론입니다만은 5월 26일인가로 기억하는데 뉴욕타임즈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면 전면 1면에 1000명의 부고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실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죽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1000명만 미리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명 보여주고 간단한 조사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마스크와 관련된 것도 굉장히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였고 일부 정치권에서 뭔가 정치 프레임화 시키는 것도 좀 뭐 없어졌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마스크에 대해서 뭔가 적정 기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뭐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건설적이고 진지하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정광훈 씨에게 기회를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약간 제 생각에 정치인화 시켰습니다. 언론에서 계속해서 뭐 제가 그냥 한번 만든 말입니다마는 셀럽화라 그래서 셀러브레타이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엄격하게 따지면 그 전에 뭘 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집회를 이렇게 했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아마 정광훈 씨가 제일 기분 나쁜 말이 2단이라는 말일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2단이 그렇게 싫으면 신천지에서 못했던 것 지금 해라라고 한다면 본인이 뭔가 정치적 신념을 밝히는 것은 자유라고 하지만 보건 방역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잘못된 일을 했으니 성도에게 한마디 해라라고 한다면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압박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선긋기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됐다면 정광훈 목사도 조금 두려움 혹은 내가 이게 아님을 밝혀주기 위해서 성도에겐 조금 살렸으면 좋겠다. 제일 슬펐던 것이 경북 어디로 기억하는데요. 할아버지가 올라왔다가 내려가서 손자, 손녀, 아들, 딸 다 감염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경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방역 방해 정말 표본이 됐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언론에서 다뤄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전광훈에게 기회를은 괜찮은 것 같은데 국민에게 공포를은
저희가 왜 공포나 뭐 뚫렸다 이런 표현 잘 안 쓰지 말자고. 저부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 다른 근데 대체제로. 저는 적당한 공포는 생존 본능이라고 그래요? 봐요. 이 네. 공포의 적당성과 그 경계가 문제지 괜찮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환자에 대해서 감염자 수만 실는 게 아니라 후유증이라든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보도가 나오고 예.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적절하게 배치를 했더라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자기 안전을 위한 공포를 적정히 유지했다면 훨씬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포라는 말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이 적정선을 언론이 놓치고 뭐 몰아붙일 때는 다 죽을 것처럼 그리고 예, 놔줄 때는 관심 없는 것처럼 이런 약간 중간이 없고 그리고 자기의 중심이 없다라는 것 자체 문제지 저는 공포 영화의 사용은 큰 문제 없다고 헤드라인 보십니다. 그거 하나 만드신 거예요? 조금 더 생각이 나겠죠. 조금 더 텐션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몇 개 더 있을 줄 알고. 저희 공포 부분 얘기할 때 예. 사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한 수준의 공포, 경각심을 익히는 부분은 사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과할 때 문제라는 거고 특히 지금 우리 언론의 모습 보면 요즘에 흔히 쓰는 말로 낄낄 빠빠 이런 말 쓰잖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공포가 필요할 때 막상 일으켜야 될 때는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번 집회 전 같은 상황이죠. 그럴 경우에는 공포를 좀 일으켜줘야 되는데 그래 오히려 경각심을 가질 텐데 그때는 오히려 느슨한 자세를 취하고 공포가 오히려 이제 좀 잦아들고 있을 때 정부가 대처를 잘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방역이 무너졌다거나 과도한 공포를 일으켜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그런 보도들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이거를 과연 뭐 몰라서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본인들 어떤 진영 논리나 정파적 이해관계가 이 방역의 문제까지 너무 깊이 침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예. 최욱 씨 헤드라인 하나 만들어 보실랍니까? 별로? 쉽지 않은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예. 5초 드릴게요. 부디 편집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훈 집회, 지옥으로 가는 길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와, 전광훈 집회 지옥으로 가는 길. 공포를 더 조장을. 자, 방금 신천지에서의 그 교훈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보도를 보면 신천지에서 사랑제일교회로 그리고 이만희에서 전광훈으로 사실 바뀌었을 뿐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 언론이 과연 어디에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는지 잠시 영상 확인해 보시죠. 네, 전광훈 목사는 현재 교회 옆 사택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남유정 기자, 자, 교회 분들이 지금 교회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거죠? 네, 전광훈 목사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저녁 7시쯤 전 목사 부부를 이송할 구급차가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직 교회로 통하는 골목 앞에서 진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자, 남효정 기자, 전 목사가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는 거죠? 네,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전광훈 목사가 조금 전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광훈 목사 상태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전체 병동이 음압병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만 코로나19 확진자 100여 명이 입원하고 있는데 전광훈 목사도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거칠었고 기침도 계속했습니다. 이런 목소리로 밝힌 내용은 대부분 가짜 뉴스의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하예빈 기자였습니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전파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매도해서 전광훈 목사는 성명문을 읽는 내내 잔기침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래가 생긴 듯 쉰 목소리입니다. 기침 증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목사는 특정한 증상 없이 약간의 기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지구가 지금 큰 혼돈 가운데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전 목사의 과거 활동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 1956년생으로 1980년대 지금의 사랑제일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기독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2.63%의 득표율을 거뒀죠. 교계 내부의 반발도 샀습니다. 광화문 주변을 가득 메운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상만 보면 외국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이 시대에 정말 기둥 같은 어르신이 정말 위중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어떻게 최욱 씨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뭐 따로따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죄송하지만 네.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이렇게 모아두고 보니까 진짜 좀 이상하긴 하네요. 예. 근데 지난 3월에 우리 교수님 나오셨을 때 그 신천지 이만희를 언론이 다루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뭐 사회적 낭비다. 뭐 이렇게 비평을 하셨는데 이번에 전광훈 목사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일단 그 약간 허탈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일종의 기시감, 데자뷰 이런 거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나왔을 때 이제 신천지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됐냐 그랬을 때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생각해 보면 일단 정보원 측면에서 보면 당시에 이만희 회장은 다행히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사거리도 많이 없었고 뭐 시계 그다음에 돌아가시면 어디에 묻힐까 그다음에 뭐 이거 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광훈 씨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말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기사거리를 던져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언론이 또 받아쓰고 있습니다. 근데 답답한 건 뭐냐면 비유를 하자면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링에 올리고 있어요. 네. 무대로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까 제가 이제 셀레버타이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영웅화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뭐 어린 시절 얘기했죠. 그다음에 걸어온 길 얘기했죠. 그다음에 무슨 신념 얘기했죠.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주는 상태에서 방조 역할, 뭐 전지적 방관 시점을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전광훈 씨 입장에서 병원에 지금 확진 받아서 지금 입원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저 영상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뭉클할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저렇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한마디를 하면 저렇게 언론에서 받아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계속해서 뭔가 악질적인 확산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발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극단을 향해 치달을 거고 방역과 어떤 저희들이 지금 너무너무 바라고 있는 어떤 이런 성과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확신을 들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언론이 조금 끊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보면 취재 방식과 방법이 하나밖에 없나 보다라고 참 답답한데요. 가령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리고 조국 정국에서도 집 앞에 가서 축 치고 앉아있는 거 말고 언론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앰뷸런스 타고 움직입니다. 동선을 확보하고 그 그림을 따르고 애쓰는 것 자체가 사실 사안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심지어 뭐 고유정 살인 사건 이런 것에도 똑같아요. 이동할 때마다 그 얼굴을 따는 게 굉장히 목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취재 방식이나 방법이 획일적이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는 조중동을 포함해서 전광훈을 투사로 만든 건 사실 언론입니다. 전광훈을 뭐 빤스 목사는 이런 어떤 별칭도 있었죠.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좀 통칭되고 있는 말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불순 집단 내지는 위험한 집단 정도였는데 조선일보와 이제 인터뷰하면서 대단한 정치적 투사처럼 좀 염색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믿을 수 있는 신문에 굉장히 높은 선임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일종의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광훈 씨가 뭐라고 했냐면 2019년 11월 30일 동아면세점 앞에 집회에서 내가 조선일보 당신들 밥 살려줬잖아. 광고 엄청 했는데 뭐라고 자기가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만약 부정하고 싶었다면 이게 2019년 11월 30일이잖아요. 그러면 택도 없는 소리다. 난 너희와 공모관계가 아니다. 공범이 아니다라고 하면 광고도 실어주지 말아야 되고요. 지금 저런 식으로 리포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투사화하고 영웅화하면 되면 안 됩니다. 전광훈 자체가 알고 있어요. 조선일보와 나는 특수관계다. 그리고 그걸 여러 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부정하는 언론사의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관계를 끊는 것을 지면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전혀 안 끊고 있어요. 저는 결국 공모관계다. 그걸 확인시켜줬고 지금의 전광훈을 저렇게 어마어마한 방역 방해범, 방역에 대한 회방을 놓는 범죄자 수준으로 만들어준 것도 언론의 몫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이 전광훈 씨랑 그 지지자들에게 줘야 되는 메시지는 이제는 방역 당국의 조치에 조금 순응하고 따르고 받아야 될 검사 자가격리 받아라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MBC나 JTBC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면 좀 비판적이긴 해요. 하지만 집 앞에서 저렇게 보도를 하고 목소리까지 뭐 기침 상태까지 그렇게 보도를 하고 나면 결국 전광훈 씨나 그 지지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싸우고 싶어질 것 같아요.
방역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반대를 하는 것이 마치 권력에 대한 투쟁이고 저항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MBC나 JTBC의 의도와 달리 그런 네. 식으로 갈 거다. 왜 그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들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7일자 27면 한 면을 전부를 할애해서 정광훈 씨 인터뷰를 실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기사에 인용된 발언을 몇 가지 꼽아보면 진리냐 아니냐, 나라와 국민을 위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나는 다른 계산은 안 한다. 악과 싸우는데 두려움이 없다. 내가 말하는 진리는 성경의 절대 진리다. 나는 성직자로서 성경의 선을 넘어선 적 없다.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이제 신천지발 감염이 확산됐을 때도 그 신천지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올해 1월만 하더라도 신천지를 굉장히 광고하는 홍보성 기사를 실은 언론들이 또 있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정광훈 목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그것이 여권에게는 지지율 상승, 야권에게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다 보면 언젠가 조선일보도 선긋기에 나설 것이다라는 예상은 되지만 한때 그를 전국구 스타로 만들어준다 가장 앞장섰던 언론도 조선일보였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희 끝으로 그 사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사진 보면 그 확진을 받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습니까? 예. 그 사진 자세히 보시면 네. 본인이 셀럽이에요. 지금 보면 공항 패션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전화가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각도를 응시하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슬픈 거예요. 그걸 언론들이 왜 받아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식을 하고 있는 게 의식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커트에 보면 앞에 비서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가방 들고 가고 본인은 턱스크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정은경 본부장이 저 그림을 봤으면 얼마나 물분감을 느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도 그렇고 저도 국민의 입장 한 사람으로 보면 지금 키웠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강 교수님이 얘기하신 사실 그 여기서 깨알 정보, 그 빤스 목사 소위 그 정보에 대해서 사실은 보시는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저도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빤스 목사 이런 표현들이 기사화되고 알려질 때 이 목사 지칭이 정광훈 목사를 지칭하는 건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는 정광훈이라는 이름만 말해도 알 텐데 사람들이 자꾸 이런 빤스 목사라는 별칭을 붙이는 게 무슨 남다른 의미가 있나 보다라고 해서 찾아보게 됐었는데 이게 뭐 십수년 된 뭐 과거의 일이었고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예전에 이분이 어느 집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교인들을 상대로 이 목사로서의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 교회 다니는 성도가 진정한 내 참 성도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젊은 여성 성도가 내가 요구했을 때 이제 빤스가 일종의 속된 말이잖아요. 이 속옷을 내릴 수 있으면 내 참 성도고 속옷을 내리지 않으면 내 성도가 아니다. 인감증명서를 떼오라고 했을 때 떼오면 내 성도고 그게 왜 떼와야 되냐고 물어보면 내 성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 갑자기 뭐 종교 고백입니다만 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런 거를 공개적인 장소에 가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이 이미 지금도 아니고 꽤 예전이거든요. 그럼 이미 예전부터 이 사람의 수준과 상식이 일반 인간에 비교할 수 없는 문제적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이렇게 집회를 이끌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분이 왜 빤스 목사라는 별칭으로 부르게 됐는가는 한 번만 찾아보시면 이 사람의 어떤 평가가 뭐 곧바로 내려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저희가 VCR을 봤지만 사실 이런 중계 보도한 것들 그 내용이 어땠는가에 관계없이 임정환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의도를 보면 내용을 보면 비판적인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이 사람의 뭐 집 앞이나 이 사람이 입원해 있는 병원 앞에서 이 라이브 중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행위 자체로 굉장히 비판받기에 충분하다. 사실 이 현장 기자들이 뭐 기자 사회는 어쨌든 상명하복의 문화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지시를 내리면 취재를 나가야 되는데 사실 현장 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가장 난감할 때거든요. 저도 사실 제2에서 근무 기간이 끝나면 또 다시 현장에 갈 텐데 만약 제가 현장 취재 기자로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데스크 부장이 정광훈 목사 입원했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중기차 타라. 중기차 연결해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그러면 왜 해야 되는지 문제의식이 있으면 비판적인 내용으로 담아라. 이렇게 지시할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지 이 사람의 의미 없는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비판받기에 충분하고 때로는 무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이런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의 건강 상태, 이 사람의 위치, 상황 이런 것들을 중계하고 알려주는 게 과연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한가. 그리고 이런 사실 중계차 라이브 연결은 팬기자가 단순히 취재만 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윗선에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 사항인데 그 안에서도 이런 결론밖에 내릴 수 없었는가. 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기자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자괴감이 들겠네요. 그런 상황에 부닥치게 사실 된다면. 저 연결을 하러 갔을 때 저 기자가 정광훈 목사의 집 앞에서 또 병원 앞에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서 알려주고 있을 때 기꺼이 중요한 정보라고 알리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현장 기자들이 흔히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고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니까 또는 이슈가 되는 인물이니까 이걸 연결해라라고 요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런 것들을 전달했을 때 이게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는 건지 현장에 나와 있는 기자 외에도 위에 데스크급들 기자들이 충분히 좀 고민하고 판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스 목사는 괜히 물어봤나 싶네요. 네. 괜히 나쁘끄럽습니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까? 사실 정광훈 목사가 나는 코로나 절대 걸리지 않고 증상도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침을 하고 가래가 끓고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의 발언에 진정성을 조금 깎아내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1%의 대상하기에는 굉장히 위력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거짓말 했더니 당신이 무슨 신이야? 당신도 코로나 감염될 수밖에 없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믿고 있는 절대적 추종자들한테는 그게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렇죠. 그게 만약에 굉장히 인증력 있고 공증력 있는 TV 매체 내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훨씬 더 이게 믿을 만한 소식이 되기 때문에 1%의 그런 비이성적인 추종자들을 더 강화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발언의 진실성 여부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감을 키워주고 결국 그 키워진 존재감은 계속 나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정현우 기자님 말처럼 무시하거나 그냥 순순히 따르도록 만드는 그런 조치가 차라리 낫었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이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이 되고 방역 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전광훈 가라사대 보도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방점을 찍은 게 또다시 등장한 광고였는데 주요 신문에 실린 입장문 내용들을 좀 보셨죠? 어떠셨어요? 그 전광훈 목사가 원래는 부흥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신도 모집력이 있으니까 아주 세력이 커집니다. 이 신도 모집력이라는 게 집회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대중 모집력이 돼요. 그러면서 점차 많은 정치인들이 이 대중 모집력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언론은 뭐냐? 전광훈을 다루기 시작하면 트래픽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또 한 번 일종의 대중 모집력에 언론이 윤리성을 차치하고 여기에 또 한 번 기대는 꼴인데 자 여기서 대개의 언론은 그렇지만 여기서 광고를 싣는 문제 그리고 입장문을 싣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일보 독자의 말을 좀 빌려볼게요. 이전에 집회 광고를 실은 것에 대해서 책임 배상은 못해도 공식 사과는 해야 할 일이라고 국민일보 독자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광고가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했다면 공식 사과문을 싣는 건 굉장히 조심하거나 혹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유료로 지면을 할애해서 전광훈의 입장문을 실어주고 있는데 지난번 8.15 집회 자체가 전 국민으로 따지자면 이 인원수가 별로 안 되지만 원래 코로나 자체가 1%의 감염자가 99%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집회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던 거고 어떤 점에서 그걸 영향력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입장문을 실어준다는 거 저는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아예 반납하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 어떤 변명을 해도 저는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언론사가 광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리고 광고 수주와 우리가 지향하는 점은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광고는 언론사에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언론사가 다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A사가 있고 B사가 있으면 같은 날 광고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것까지 컨트롤하거든요. A사에겐 예의가 아니다, B사에겐 예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일정을 조절하든가
아니면 품목을 조절하던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부분도 하지 않고 어떤 그 메시지 자체도 예를 들어서 뭐 반사회적인 어떤 클라이언트다라고 했을 때는 고사하기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대한민국에 있어서 유수의 언론이 그걸 안 했을까라는 생각은 전혀 받아들이기가 조금 쉽지 않고요. 이게 전형적인 아젠다 세팅이 뭐 쉽게 말합니다만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을 퍼달라 주면 지금 보건위기인데 다들 감정적으로 지쳐있기도 하고 실제로 지쳐있기도 한데 그 얘기가 자꾸만 나오면 그게 맞겠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환점이 오면 그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언론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언론을 공부했던 뭐 학생 입장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 유신 탄압 때 광고도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광고 삭제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돈을 모아서 뭔가 광고를 하고 그랬던 일도 기억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조금 씁쓸하게 느껴졌던 대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광고보다는 역시 또 기사가 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 정광훈 목사의 발언을 보면 대체로 이제 비상식적인데 아직까지도 많은 언론에서는 전광훈 목사나 극우 인사들의 발언을 헤드라인으로 싣고 있거든요.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전광훈 목사, 우리가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 중앙일보 속보입니다. 강현재, 전광훈 건강 상태, 입원 전과 차이 없다. 이 속보예요, 이거. 자, 그리고 매일경제, 전광훈 주옥순 방송서, 사회주의 국가 만들려 최대 저항 세력 교회 핍박. 세계일보 주옥순, 왜 하나님은 전 목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나. 전광훈, 문 대통령과 주사파들이 교회 핍박. 고스란히 헤드라인에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다 실어줬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경향신문 보도는 진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그 본문에는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별 근거가 없는 말이다.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전 목사나 그 8.15 집회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인데 제목을 이렇게 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고 확산됐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한 개인의 주장을 뉴스로 만든 거죠. 예전에 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도 그랬듯이 누군가의 거짓말을 언론이 확산함으로써 그것을 뉴스로 만들었을 때 결국 가짜 뉴스를 언론은 전달한 것이냐 생산한 것이냐 생산한 것이다. 경향신문도 같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컨대 대중이 기사에 인용된 발언에 부여하는 지위에 대해서 기자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신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얘기할 가치도 없는 발언은 기자들이 알아서 걸러줄 거야라고 신뢰하는 게 있어요. 기사화되는 순간 이거는 뭔가 들을 만한 얘기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 정광훈 목사의 입장문에 대한 이런 기사들은 그냥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도 쌍따옴표 기사의 대표적인 나쁜 사례로 활용해도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고요. 말 그대로 가짜 뉴스인데 그 자체를 쌍따옴표라는 이 보호막 뒤에 숨음으로써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내가 전달했을 뿐이다라는 면피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 오래 고민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고 평가해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봤을 때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가짜 뉴스인데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기사를 하는 이 언론, 기사를 쓰는 언론과 기자를 볼 때 일반 대중들이 어떻게 평가하게 될 것인가. 단순히 정광훈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가짜뉴스를 퍼날랐으니까 그 사람이 비판받을 거야라는 걸로 숨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전달한 언론과 기자들이 얼마나 큰 신뢰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인지 본인이 앞으로 쓰는 기사가 어느 정도의 신뢰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저는 언론이 공모자인 게 정광훈 목사 입원한 다음에 누구 키우나요? 강현재 변호사 키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직권남용이니 뭐니 물론 임 변호사께서 더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인물을 또 키우고 있고 이 인물을 화면에 잡아주고 있고 이 인물의 말을 또 전달하고 있어요. 정말로 정광훈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여지가 있다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말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사람을 내세워서 자신의 입을 대신한 스피커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광훈이 목적이 아니고 정광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대타가 나올 수 있고 그 대타가 비슷한 발언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정파적 이익이 우리랑 공유하는 누구의 말이든 간에 우리는 스피커로서 대변하겠다는 의지밖에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광훈 문제로 끝나서도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그 주변 지인들을 사실 부각시키는 기사들도 꽤 많습니다. 이제 극우 유튜버죠. 신의 한수를 운영하고 있는 신혜식 씨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지금 입원 중인데
병원밥이 어떻다는 둥, 뭐 맛있다는 둥, 뭐 이런 것까지 사실 언론에 실렸어요. 그 와중에 맛있다고는 안 합니다. 맛없다고. 아, 맛없다고 했죠. 예. 전자레인지 죄송합니다. 없다고. 예. 네. 뭐 정리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해외 사례에서 그 뭔가 케이스가 돼서 이제 개념화된 증폭의 산소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좋은 얘기는 뭐 퍼지기도 좀 익숙치 않고 그다음에 확산세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데 나쁜 얘기고 반사회적이고 그다음에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정보조차도 굉장히 독버섯처럼 굉장히 빠르게 확산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안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00명 중에 90몇 명은 아마 그게 합리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방역에 굉장히 방해가 되며 지금 확진자가 나와서 확진자로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세부적인 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면서 그 병실에 1인실도 안 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인터넷 방송하고 있을 때 옆에 누가 있을 거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의료진에게도 할 짓이 아니고 같이 지금 입원해 있는 그분들에게도 할 짓이 아닌데 거기서 또 나쁜 정보, 말도 안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양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산소화되는데 산소의 특징이 뭡니까?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그러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나쁜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 아스피린이 치료제다. 그다음에 성령이 있으면 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합리적으로는 들을 수 있지만 그게 한 번 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한 두세 번 또 띄워주고 막 이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변곡점이 생깁니다. 그럼 그때부터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양분을 계속해서 먹고 자란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가장 사실 걱정되는 것은 방역 당국이 지칠까 봐 그렇습니다. 네.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팽배가 되면 얼마 전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중대본 방대본에서 그 가짜 뉴스는 이 팩트에 의거해서 진짜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왜 해명을 해야 됩니까? 그럴 에너지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분들 지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언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입장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두 번째 헤드라인인데요. 네. 가짜 뉴스의 균형은 없습니다. 어떻게 가짜 뉴스의 균형은 없어요? 가짜 뉴스는 그냥 기울어질 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조하고 지금은 방역보다 우선순위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가짜 뉴스 팩트에 위반되는 것은 아주 추상 같은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보건위기를 벗어나죠. 그렇지 않으면 미국 얘기입니다마는 관도 놓을 데가 없어서 계속해서 어떤 섬에 갖다 놓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걱정되는 것은 지금 아마 확진자가 제가 알기로는 확 늘어서 세계 순위로 따지면 70위권까지 올라왔어요. 네. 근데 바람입니다. 다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안정이 돼서 코로나19가 사라지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가짜뉴스 또 산소처럼 증폭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코로나19가 가장 늦게 뭔가 사라지는 국가가 될까 봐 저는 걱정. 이건 일종의 내부 총질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끼리만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누가 그럴까요? 코로나가 크크크 하고 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깝게 좀 느껴집니다. 그 영화 강철비 두 번째 편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잠수함 안에서 서로 다른 진영의 두 팀이 싸우고 있을 때 불이 나거든요. 불이 나니까 아주 이성적인 부함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부터 꺼야 된다. 아니면 이 산소 다 빨아먹어서 우리가 쉴 산소가 없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이성적인 조타수 그리고 부함장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지금 났어요. 코로나 불이 났으면 일단은 이걸 끄자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가 옳다, 네가 그르다.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나쁘다, 양쪽 편을 들고 있는 이런 플레이어로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저는 그 신문을 구독하는 구독자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구독하지 않는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구독자들이 이런 것 영향을 나쁘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이런 부분은 훨씬 더 방역이 우선이다라고 좀 주장을 해줬으면 하고 좀 저는 좀 설득하고 싶습니다. 네. 영화 평론을 하셨다는 걸 잠시 잊고 있었어요. 네. 방금 얘기하셨던 그 언론이 플레이로 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언론이 어느 진영에 따라서 뛴다, 어느 편을 들어준다 이런 걸 할 때도 이 상대편이 어떤 편인가, 상식적인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 사람들의 편을 통해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과연 이 정광훈 목사 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 집회를 강행한 분들
공공의 안전 위험을 위협하면서까지 본인들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주장, 때로는 이런 주장들을 내세우는 분들의 편을 들어줄 필요가 있는가? 이분들의 목소리까지 들어주면서 기계적 균형을 맞춰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강하게 들고요. 이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이 목사라는 어떤 직함을 달고 있고 말을 듣고 있지만 사실 이분이 이렇게 활동하면 할수록 개신교계 교계에서도 오히려 굉장히 마음 무거워지고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개신교계 최대 연합 기관이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인데 뭐 교인 기준으로나 교직자 기준으로 90% 이상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냐면 8월 18일에 낸 입장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계에서 정광훈 목사 측의 정치적인 행보로 인한 것으로 지금의 사태가 이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내요.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본연이 종교 활동을 넘어서 정치 집단화되었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긴다. 또 조속하게 교회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또 코로나19 검진에도 적극적으로 응해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개신교계 안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답이 나와 있는데 교계도 손을 긋는 목사에 대해서 언론이 손을 긋지 않고 손을 잡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계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안타깝고 사회에서 보기에도 안타깝고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혜식 씨 이번에 있는 보람의 병원을 취재하셨잖아요, 정현우 기자. 네네. 어땠어요? 그 보람의 병원 제가 사실 이제 이분이 보람의 병원에 있으면서 뭐 라이브 연결도 하고 하니까 뭐 좀 불만이 많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제지할 명분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걸 금지하게 돼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크게 뭐 말썽을 일으키거나 주변에 같이 있는 병원에 있는 분들이 문제 삼는 상황은 아니어서 3인실이었다면서요? 네네. 주변에 같이 있는 교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분과 같이 입원해 있던 분들이 환자분들이 그 상황 자체에서 크게 이제 문제를 삼지는 않아서 이 보람의 병원 안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가짜 뉴스에는 균형이 없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울림을 주는데 사실 뭐 가짜 뉴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인국공 사태가 그랬잖아요. 예, 임찬 변호사.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있잖아요. 질문.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을 그래도 균형 있게 다루어줘야 되지 않느냐. 균형 있게 다루고 같이 논의할 만한 발언으로서의 지위를 언론이 부여해 놓고 이제는 또 이것을 왜 해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소모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방역 당국이 그 말에 대해서까지 해명해야 될 상황을 지금 언론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혜식 씨의 발언을 신혜식 씨의 유튜브 방송을 조명한다. 정광훈의 어떤 아무런 근거 없는 가짜 뉴스까지도 조명한다. 조명하는 것이 비판적인 입장에서 조명을 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공적 기관이 해명해야 될까지 지위를 올려놓는 그런 상황이 평상시 같으면 문제될 게 아닐 수 있는데 지금은 방역 당국과 우리 사회가 감염 확산에 올인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체로서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방역 당국은 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정파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다 그래서 서로를 비난할 수 있다고 치면 특히나 이런 보건위기에서 지금 현재 중대본, 방대본, 질병관리본부, 정경본부장, 권준욱 부본부장 다 이분들을 건드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영린을 건드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보도하고 따옴표를 쳤을 뿐이다. 따옴표를 하면서도 아마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이 발언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는 따옴표를 친다? 이거 치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정말 마지막 보루인데 그 역할에 있어서 방조 역할을 언론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대본 멤버로서 오늘 나오신 것 같아요. 예. 표정은 아닌데 마음으로는 울고 계십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기자들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발언을 왜 조명하나요? 클릭할까 봐 조명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벌려고 조명했잖아요. 조명해놓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왔으니까 나는 전달만 했을 뿐이다. 혹시 그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비겁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조건 반사적 보도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냥 특정 상황 이거를 기사를 하면 많이 볼 것이다라는 상황이 다가오기만 하면 무의식적으로 그 기사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기사를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기자라는 직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어떤 기사를 함으로써
그 기사의 의미, 내용, 사회적 파장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글을 쓰기 때문에 기자라고 평가해주고 그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적인 반사적으로 클릭만 이끌어낼 수 있다면 기사를 쓴다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기자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 사회 전체를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과연 기자라는 직종 사회 전체에 이 기자 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만 평가를 해봐도 이런 기사는 좀 쓰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도 언론도 시민도 코로나 종식 이유를 얘기하고 있을 때 코로나 일상 전면에서 코로나와 계속된 싸움을 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의 의료진들이 언론과 시민들에게 전하고픈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정도로 되게 막막한 상황이에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이 격리 치료도 중 달아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환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막말에 갑질까지 안 그래도 지쳐있는 의료진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려고 그것에 둔 건데, 그리고 다른 확진자가 아닌 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둔 건데,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오면 사실 저희도 되게 힘들거든요. 밥은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무리한 요구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평소에 거의 뭐 몇 배는 되는 컴플레인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게 정치범 수용소라서 사상검증까지 혹시 하는 것이 아닌가? 광화문 이성만 광장하고 이 코로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절대로 코로나가 번지질 않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뭐 개인 방송을 한다거나 음모론을 제기한다거나 그런 소식들 접하실 때는 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부분하고 상관없이 의료진들이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좀 봐주시면 그런 의문이라든지 뭐 가짜뉴스를 만드시지 못할 텐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분들한테만 이제 의존하게 되는 이 시스템이 저는 되게 답답하거든요. 더 이상 개인의 희생, 누군가의 희생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적인 것들이 보완돼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기사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간호사는 장로 면허라는 말이 너무 흔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간호사들이 자기 면허를 버리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코로나는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다른 감염병의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간호사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간호사를 하고 싶은 사람도 없는 현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도 좀 자세히 다뤄주시면 좋겠어요.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 인터뷰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를 해서 지금 한 분은 뭐 병원에서 지금 바로 근무 들어가기 전에 저희랑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다른 한 분은 지금 이 과도한 업무 때문에 번아웃 증세를 좀 심하게 겪으셔서 지금 병가 상태에 계신데 인터뷰에 좀 응해 주셨습니다. 뭐 비대면 인터뷰라도 바쁜 와중에 응해 주셔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좀 꼭 전하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실제로 의료진, 이 간호사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점이,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의료진 덕분입니다 이런 캠페인 같은 걸 쭉 해왔잖아요. 이게 오히려 이분들에게는 굉장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우리가 희생을 하고 싶어서 그걸 희생을 결단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희생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서 희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좀 고쳐주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의료진 덕분에 고맙다라는 얘기만 할 때 이게 앞으로 더 길어지고 있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좀 이겨낼까, 이런 두려움을 얘기를 많이 하셨고, 실제로 근무 여건을 들어보니까 한 번 근무를 들어가시면 8시간, 9시간인데 뭐 식사는 당연히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업무가 과도한 상황이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떠나시는 분도 많고, 심각한 번아웃 증세를 겪으시는 분들도 많고, 사직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특히나 고려할 점은 이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병원이 서울대 병원이라는 겁니다. 뭐 환자들이 많이 몰려서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보면 서울대 병원이기 때문에
반대로 좀 갖춰진 것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간호사들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점도 우려가 들었습니다. 예, 정말 진짜 뭐 정말로 뭐 막막하다, 번아웃 이런 단어들이 현장 의료진의 어떤 열악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서 사직하신 분도 계십니까? 아까 이제 뭐 유니폼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검은 옷을 그냥 사복을 입으신 분들도 계셨는데 인터뷰 두 분을 해주셨는데요. 예. 한 분은 그날 당일 한두 시간 뒤에 근무를 들어가기 직전에 예. 간호복 상태로 인터뷰를 응해 주신 거고요. 다른 한 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업무가 과중된 과로한 상황이었고 최근에 코로나19 이후로는 그 상황이 더 열악해져서 일단 병원에 동의를 얻어서 지금 병가 중이신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운 건 쉬고 있으면서도 이게 충분한 휴식이나 쉼이 되지 못하고 내가 빠져있는 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일을 또 다른 누군가가 다른 동료들이 나눠서 또 맡아주고 있겠구나라는 그 부담도 굉장히 크다고 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 지인 중에 의료진이 있어요. 근데 그 의료진이 이제 국가지정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가장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코로나가 안 끝났는데 근데 자꾸 언론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한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뉴노멀을 얘기를 한다. 그런 것들이 의료진 입장에서는 조금 허탈하기도 하고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또 대중이 또 호응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사실은 집단적인 느슨함이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헤드라인을 한번 써봤습니다만은 포스트 코로나 2020년산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에게도 그렇고 아마 정부에게도 그렇고 언론에게도 그렇고 조금 일침을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코로나 ING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와 같이 뭐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이 좀 강조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이제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유명순 교수님 이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분이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은 의사, 간호사, 역학조사관, 보건소 그러니까 의료진이죠 총칭해서 이분들이 울분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이상이 울분을 느꼈다는 건데 뭐 울분이 사실 어떤 감정입니까? 이 억울하고 뭐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정말 힘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 때문에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뭔가 울 힘도 없을 때 울분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느꼈다라는 것은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밖에서 덕분에 챌린지가 막 왔다 갔다 했을 때 과연 웃기만 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현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언론이 좀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 한 지 7개월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뭐 일상화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게 약간 만성질환화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와 관련해서 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의료진의 처우 개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각한 어떤 간호사는 한 명당 20명의 환자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아웃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를 의심할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언론에서 심층적으로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덕분에 챌린지 그 이상의 내용들을 좀 담아줘야 되겠네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현장 의료진의 얘기를 들을 때 누구의 발언에 주목해 봐야 되는가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의료 관련 내용을 다룬 신문 기사들의 인용문을 분석한 결과 간호사를 인용한 경우는 4%에 불과하고 의사의 비중은 43%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연구를 소개한 매체가 간호사를 의료 관련 기사에 더 다뤄야 될 이유를 3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첫째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해 가장 일선에서 맞는 사람들이 간호사들이다. 그리고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둔 정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다. 또한 간호사를 배제하는 것은 젠더 편향을 강화하고 의료 관련 기사의 관점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를 들 때 이러한 분석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그 서울 수도권 확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가장 화가 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그 병동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간호사들이 겪어야 되는 감정노동,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 안에서 막 싸움도 벌어지고 한다는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집회 참여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분들이긴 하나 마치 그 방역 당국을 이용해서 정부가 그들을 탄압하는 것 같은 목소리가 나왔었고 실제로 집회 주최자 중심으로 또 그 발언이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언론이 띄워줬고 계속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이 결국 병실에 지금 그 격리되어 있는 아니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몸도 힘든데 이제는 감정 노동까지 겪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보거든요. 언론은 그러한 사태를 지금 그냥 중계만 하지 말고 자신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의료진 기사 신문에 실리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갈등 보도만 집중되고 있죠. 지금 저희 방송 라이브에도 출연하셨던 최원영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덕분에 챌린지만 할 게 아니라 부족한 간호 인력과 부실한 간호 교육 체계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마이뉴스 외에는 제대로 실린 데가 없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갈등 상황이라던가 굉장히 이익이 걸려 있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지금 공공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갈등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요소들에서 갈등 요소를 찾아서 굉장히 키워가고 있거든요. 정작 해야 될 건 안 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소방관이 화재 진압을 막 하고 있는데 다른 보도를 하고 있네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손실 보도도 또 해당이 됩니다. 가령 2020년 8월 23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자면 취소 대한민국이 텅 비었다라는 그런 기사인데 삼성전자까지도 침입할 수 있다. 내지는 300명 정원의 푸드코트에 손님이 3팀밖에 없다. 이런 기사들을 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료진은 열심히 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전 전선이란 비유가 절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방관이 화재 현장을 막 진압하고 있는데 거기에 카메라를 들이밀고 사람이 살까 그리고 소방관 안전할까 이 상황에서 재산 손실은 얼마고요. 저게 얼마 가치가 있고요. 땅값은 얼마고 이런 것을 보도하는 거가 뭐가 다른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위중한 때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하고 보도할 때지 그 부수적 피해에 대한 보도는 조금 있다 해도 된다. 결국은 언론이 적어도 괴물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기관 방송사고 또 재난주간 방송사입니다. KBS도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쭉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데 좀 돌아봐야 할 것들이 있죠. 네,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KBS가 원래 통합 뉴스룸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KBS 코로나 통합 뉴스룸이라고 명칭 자체를 바꿈으로써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주고 있다. 중점적으로 보도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대내외적으로 어떤 공표를 한 거거든요. 이 정도로 노력을 하겠다. 내부적으로 보면 근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코로나 보도에 그 정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전사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가, 또 때로는 코로나 통합 뉴스룸이라는 이름에 걸맞을 만큼 무게감 있는 보도, 깊이 있는 보도, 또 단순히 확진자 수만 전달하는 숫자만 전달하는 보도 외에 의미 있는 보도들을 담아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반성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코로나 보도가 단순히 오늘 확진자 몇 명, 오늘 몇 명 격리 이런 수치만 단순히 나열해주고 전달해주는 보도에 그치지는 않았나 이런 고민 하나 들고요. 현장 기자 입장의 얘기로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마치 이 간호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것처럼 의료진이 힘든 것처럼 이 특정 기자들에게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한계를 봉착하게 하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내부적인 시스템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돌아보면 의료진도 그렇고 지금 의료진이 계속 얘기하는 게 본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랑을 했던 거잖아요. K방역에 성공했다라는 것들을 언론에서 기사화를 하고 정부에서도 이 K방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정치권에서도 그것을 높게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연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들, 가장 많이 노력한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열매만 가지고 누군가는 이용하고 자화자찬하지 않았나, 그들이 계속 힘든 상황인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욱 씨. 계시네요. 네. 목이 소심해. 코로나에 감염됐던 분 가운데 우리 언론을 향해서 비판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47번 확진자
있었던 부산대 박현 교수입니다. 예. 이분이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년 넘게 누가 감염되었냐는 기사 외에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떠한 새로운 것도 짚어주는 언론이 없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거든요. 우리 언론인 반성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반성만 하지 마시고. 네. 제가 근데 코로나 담당이 아니어가지고. 아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유, 저도 살아야죠. 예, 일침이네요. 진짜 예, 열악한 의료계 현실 예, 보여주고 있는데 글들 좀 보셨죠? 예, 박현 교수의 글. 예. 이분 글을 뭐 기자 입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좀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본인이 이 글을 올리기 시작한 이유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 코로나를 겪었다가 이제 나은 사람들, 그래서 이 후유증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회복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하고 싶어서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만든 페이지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도 몰랐는데 본인이 쓴 글 한 개가 광범위하게 공유가 되면서 그다음부터 이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연락도 많이 오고. 근데 이분이 당부한 게 기자 입장 들었을 때는 이분이 이런 당부를 했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예요. 어떤 거냐면 이 본인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본인에게 묻지 않고 이 사람의 이분의 직업이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또 어떤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단순한 글을 발췌해서 쓰면서 마치 이분과 인터뷰를 한 것처럼 글을 쓰기도 하고요. 또 이분이 쓴 글과 이분이 쓰지 않은 글을 짜깁기해서 기사화를 하면서 본인이 쓰지 않은 글 때문에 비판하는 연락이 오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당부하냐면 본인의 글을 가지고 기사화를 할 거면 이 출처를 명확히 밝혀달라. 여기서 이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정보다라는 거를 밝혀달라. 그리고 본인이 쓴 글에 이 바탕이 되는 자료들은 구글 검색을 통해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된 자료들을 한번 보고 기사를 써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정치적 사안과 본인의 글을 연계시키지 말아달라. 이런 말을 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부탁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이분이 남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글을 쓰면서 언론에 이런 호소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저는 그 쓰신 글 중에 좀 이상적이었던 게 안 그래도 굉장히 이분이 지금 힘드시잖아요. 네. 예, 여러 군데 인터뷰하시느라고 힘드신데 같은 언론사에 각각 다른 3명의 기자가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배경 정보도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글도 읽어보지도 않고 3명의 기자가 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셔서 너무 그게 진짜 충격이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기사를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이분도 전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독자로서 조금 실망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러 번 지금 지적하십니다만은 출처에 대해서 이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헬스 저널리즘 측면에서 얼마 전에 이제 학회에서 발표하고 막 그래서 얘기가 됐었던 건데 일부 이 코로나19 기사를 보면 초반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논문을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요. 그러면 논문을 어디서 찾는데 조금만 이쪽에 공부를 한 사람이면 논문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SCI, SSCI, 스코프스 뭐 이런 거 있는데 때로는 그냥 에세이 수준이고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은 논문을 본인의 의욕을 뭔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출처도 사실 밝히면 그걸 도대체 외국 학술지라고 해야 될까 정도를 막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그런 출처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정보원의 실종인 거죠. 나 여기서 봤어, 여기서 봤어. 그러고 뭔가 검증되고 타당성이 있지 않은 것들도 그냥 출처로 그냥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홈쇼핑 저널리즘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 홈쇼핑을 뭔가 평범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뭔가 상업적으로 막 쓰기 위해서는 해외 학술지에서도 났었어요.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단기적으로 뭔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그냥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겠지만 뭔가 이 중차대한 보건 위기를 전달하는 저널리즘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이분이 뭐 구글 1분, 2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거보다 훨씬 더 조금 그 광범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뭐 뒤늦게라도 현장 의료진의 어떤 상황을 전달해 주는 건 참 의미 있다라고 보는데 적어도 왜곡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출처는 좀 밝히고 최소한 어떻게 좀 보세요? 저도 이분 그 페이지를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글이 올라왔던 거는 굉장히 오래전인데 최근에 이게 화제가 된 거잖아요. 화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집중이 됐고 이분 페이지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한국 언론이 계속 지적됐던 문제들이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무지무관심, 그렇다가 갑자기 지나친 관심 이후에는 자극적인 거짓 편집, 팩트체크 실종, 무단 발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이 페이지만 보고 있으면.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반가운 거죠. 사실은 우리가 들었어야 될 이야기를 이제라도 조명해서 비춰주는 건 반가운 일인데 그 이후의 상황이 너무 똑같아서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어서 참 안타까웠던 거죠. 더 이상 좀 뒷북 보도를 하지 않고 이제는 일상이 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언론이 앞서서 좀 조명을 해야 할 부분 어떤 것들이 있다고 좀 보세요? 저는 코로나 감염자들께서 격리 수용되는 것 역시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생존자가 후유증을 공유하는 것 역시 적극적 방역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분리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언론 역시 코로나에 있어서 방관자 혹은 심판자 내지는 관찰자가 아니라 주체여야 한다라는 거죠. 좋은 기능도 했어요. 가령 혈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언론이 좀 많이 드러내서 많은 분들이 혈장 기증을 했어요. 몰라서 안 한 거지 이기적으로 안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순기능을 언론이 갖고 있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서 정말 원칙적으로 해야만 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이 주체로 한 발을 더 들여놓고 자기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 교수님. 저는 언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패러다임이 변하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전제를 하면 거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리고 종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만들m에 있어서 원칙은 배제 분리였어요. 그러니까 동선 추적하고 저 사람 만나지 마, 혹은 거리를 두어,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잠깐 격리시켜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대부분에서 비난도 하고 때로는 뭔가 경계도 시키고 그건 당연했습니다. 근데 우리 화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미드 코로나가 됐든 코로나 ING가 됐든 코로나가 일상이 된 사회,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얘기해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신종 감염병이 만성 질환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원칙일 것이냐? 분리 배제가 아니라 이제는 공존이죠. 이 공존인데 물론 감염병과 공존한다는 게 유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현실을 받아들여서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 ING 시대에 있어서 건강검진은 어떻게 받을 거고, 코로나 ING 시대에 있어서 규정은 어떻게 할 거고, 코로나 ING 시대에서 뭐 의대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보면 기사거리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와 공존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가 아니라 이 내부 구성원도 공존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언론이라든가 뭐 저와 정부 막 이렇게 해서 막 서로 선긋기에 조금 바빴던 언론이라면 이제는 그 공존의 의미를 신종감염병 플러스 전체 사회 구성원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코로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극적으로 드러낸다. 아울러서 그 연결고리를 지탱하는 노동자들의 삶도 드러내는 게 있어요. 가령 이제 배달 노동자 같은. 한겨레 22일자 이제 토요판이 재난재해 속 배달노동 24시라는 기획 기사를 실었는데 거기에 인용된 한 배달 노동자의 발언이 굉장히 좀 가슴 아팠어요. 이분들이 배달을 가면 고객은 사람이 아니라 음식이 왔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가면 사장은 역시 사람이 아니라 음식을 나르는 도구가 왔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 언택트다, 거리두기다 이런 말이 계속 강조가 되면서 어쩌면 이런 경향이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결국 이 연결고리를 지탱하는 사람들의 삶과 건강이 무너지면 그때는 언택트고 뭐고 소용없어져요. 그냥 우리 사회가 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언론에게 바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거리두기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재확산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두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겁니다.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이냐,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회 곳곳에서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또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뭐 언론에서 그걸 다루고 있고 그렇거든요. 누구의 잘못이냐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잘못이냐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일정 부분 잘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특정 교계 일부 사람들 또 집회에 무분별하게 가서 참여하셨던 분들 방역당국의 통제를 따르지 않으신 분들 또 코로나19에 걸리고도 병원에 가서 방송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예를 들면 가슴에 수감번호 같은 걸 다시고 마치 내가 감금돼 있다는 식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격리되어 있는 상황을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감금된 것처럼 표현하면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어떤 극우 보수 유튜버들 또 정부는 과연 이 재확산 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 있어서 방역 당국 외에 다른 것들을 더 고려하지는 않았는지 느슨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준 건 아닌지 그런 정책적 실패 부분 언론은 과연 이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과정에 또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 좀 조심해야 된다고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정 부분 경중은 다르겠지만 그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 누구도 그 어느 집단도 우리가 부족했다 이 재확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서로 계속 누가 더 잘못했냐 네 탓이라는 것만 가지고 가리기 바쁘고 다투기 바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 분야 사람들이 각 파트에서 또 특히 저희는 언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조명이나 반성이 필요하다 보고 그나마 다행인 거 다행은 아니겠지만 그나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쨌든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볼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 확산했다가 또 조금 나아졌다가 지금 다시 재확산은 지금은 앞으로 언론 보도할 때는 이런 실수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